예, 12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신용장 방식 중에서 수익자의, 즉 수익자는 매도인의 입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매도인, 즉 수출자, 즉 beneficiary죠. 매도인은 매수인, 수입자, applicant의 대금 지급 거절 또는 대금 지급 불능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 뭘 함으로써? 신용장 함으로써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물건 보냈는데 물건을 받고 수입자가 돈을 안 준다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이제 돈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격지간에 그게 굉장히 힘들죠. 뭐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러한 경우의 어떤 위험들을 중간에 은행이 그것을 보증함으로써 그죠? 제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신용장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추진 방식이 아닌 신용장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위험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비록 매수인이 지급 거절 의사를 표시하거나 개설은행에 지급 거절 요청을 하여도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급은행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사실상 매수인의 신용도, buyer's credit는 매수인의 신용도는 개설은행의 신용도로 대체된다. 즉, bank's credit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급해야 될 최종적인 의무, 즉 지급자는 환음에 대한 지급자죠. 결국 환음에 대한 지급자라는 것은 채권자의 어떤 요구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될 자는 매수인, 즉 applicant라기보다는 신용장 사이클에서는 신용장은 이제 은행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결국 오프닝 뱅크, 즉 개설은행의 신용도, 즉 뱅크스 크레디트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뱅크스 크레디트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누구 입장에서는요? 매도인 입장에서 그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오프닝 뱅크에서 만약에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 불능 사유가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구할 수 있다. 즉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누가? 매입은행이 그죠? 매입은행이 우리가 매입은행은 이제 환음을 소지한 선의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사실은 뭐 매입은행이 우리 은행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매도인이 우리 은행에 와서 내고를 했을 뿐이고 우리는 뭐 사실은 이런 전후 사정을 잘 모른다. 그런데 매도인 개설은행이 오프닝 뱅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돌려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그 수출업자는 최종적으로 신용장에서 매입 신용장의 경우에는 그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되기 때문에 이 개설은행이 즉 오프닝 뱅크의 신용도를 살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혹이나 이 오프닝 뱅크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확인은행을 세우게 하고 그죠? 그래서 이중의 어떤 보안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구권을 행사했을 때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는 소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뭐 무조건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신용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신용장의 중간에 어떤 그 은행의 지급 보증을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구권을 갖다가 함부로 행사해 버리면은 그걸 자유롭게 해 버리면은 수출자인 즉 매도인의 어떤 지위가 굉장히 위협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신용장의 건강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요.
매도인은 선적 후에 환음과 선적 서류를 매입은행에 매도, 자, 그걸 일단 negotiation을 했죠. 하고 매입은행부터 미리 매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앞전에 했던 부분이죠. 자, 신용장이 없는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 위협이 높죠. 그죠? 높기 때문에 매입은행은 환음과 선적 서류의 매입을 기피합니다. 그죠? 그죠? 뭐냐면, 혹시나, 어떻게, 신용장이 없으면은, 이걸 갖다가 환음하고 선적 서류를, 이렇게 매입을 갖다가 기피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저쪽에서 안 주면은, 그죠? 이제, 하지만,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매입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서류를 심사할 수 있고요. 그죠? 매입은행이 이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compulsory 한 겁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환원과 선적서를 매입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포베이팅을 이용하였어요. 환원과 선적서를 포베이트에게 처분하여서 어떻게 매매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도 있다. 할인한다 이런 이야기죠. 포베이팅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제 금융을 이용해서 다른 금융권에서 환원과 선적 서류를 넘겨주고, 그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이거는 포베이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신용장이 없는 거래에서는 지급 보증을 하는 지급은행이 없습니다. 지급인은 결국은 뭐냐면 매수인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이것을 갖다가 이 신용장 그 선적 서류하고 환음을 사실상 매입하는 것을 꺼리죠. 그죠? 꺼린다. 그죠? 그렇지만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은 이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은행이 있죠. 그죠? 그 지급은행이 결국 오프닝 뱅크니까요. 그래서 서류 심사하고 좀 서류 심사 이상이 없으면은 이것은 이제 개설은행이 이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류 심사 이상이 없고 이걸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거는 UCP 600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도인은 또한 이제 포베이팅을 이용해서, 그죠? 포베이팅을 이용해서 환음과 선적서를 포베이트에게 처분하여 매매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신용장은요, 매도인에게 대금 위해수 위협을 갖다가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은 신용장이 있는 거래를 선호하겠죠. 근데 이제 매수인은 어떻게 되냐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담보 제공 등 신용장 개설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되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매수인은 신용장 제공의 대가로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신용장으로 하면 당신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금을. 자, 그러니까 이런 재반 비용이 드니까 조금 싸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런 바그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뭐냐면은 신용장 없는 연지급 거래, 즉 외상 거래가 어려운 매도인도 어떻게 매수인도 신용장 제공에 의해서 그쵸? 그러면 이제 신용장 제공을 하면 연지급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장이 없는 연지급 거래하자, 즉 외상 거래하자, 예를 들어서 뭐 DA를 하자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게 잘 안 받아들이지겠죠. 그죠? DA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주고 안 주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돈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어쨌든 그것은 매수인이 주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중간에 보증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외상 그거로 안 된다면은 그럼 신용장으로 해가지고 뭐 연지급 신용장으로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연지급 신용장은 기간이 늦어진다는 것 뿐이지 돈을 갖다가 지급받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좀 뒤에 받는다는 것에 어떤 불리함은 있죠. 그죠? 불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받는다는 것은 이제 또 상황이라는 것이 또 그때 대해서 직업은행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죠.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파악했는데 나중에까지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무리가 있죠, 그죠? 그래도 뭐 일단은 나중에 만기일이 와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지급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자라고 했을 때는 매수인도 불리한 것은 아니다. 왜? 외상거래를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지급 거래의 경우 매수인은 사는 사람은 물품 수령 후에 물품을 뭐 제조하거나 또는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고, 그죠? 개설은행은 그 상환 대금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매수인은 개설은행에 자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방법은 이제 이야기가 된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개설은행은 뭐 자금 부담이라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겠죠, 그죠? 뭐 일단 하고 나서 확실하게 뭡니까? 근데 이제 개설은행은 어차피 지급은행이기 때문에, 그죠? 매수인이 돈을 주나 안 주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인이 돈을 주나 안 주나 어떻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어차피 그 디포짓을 받아 놓죠. 담보를 갖다가 확보해 놓고 연지급 신용장도 이렇게 열어주겠죠, 그죠? 그죠? 그냥 거기서 뭐 만약에 뭐 물건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용이든 담보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지급을 갖다가 조금 내고 때 바로 안 해준다는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개설은행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고 일단 매수인은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맞죠, 그죠? 우선 팔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연지급 조건의 신용장을 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베네핏을 갈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무역에서의 무역 금융과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입장이 되느냐. 자,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매수인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이 양호한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장을 개설. 그렇죠. 신용이 뭐 양호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또 뭡니까 신용대출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뭐 담보 잡습니까? 안 잡죠, 그죠? 신용이 양호하지 않거나 신용 한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장을 개설. 당연하죠. 디포짓을 그거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한다. 먼저 개설은행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매수인 신용장을 심사하여 신용이 양호한 경우에는 아까 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개설은행은 신용장 발행 수수료를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신용장 개설은 개설은행에서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발행 수수료 플러스 그 다음에 신용장이 처리될 때까지가 이제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뭘 해주는 겁니까? 대부를 해주는 거죠. 그죠? 대부를 해주기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이자를 받게 되겠죠. 이자를 받게 되겠죠. 물론 담보를 디포짓을 합니다. 디포짓을 하지만 그건 담보일 뿐이죠. 그죠? 담보. 우리가 이제 보통 담보를 대도 우리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그다음 뭡니까? 은행에 그 돈을 빌린 데한 또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보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우습죠, 그죠? 근데 이 신용장에서의 보통 담보는 디포짓을 합니다. 디포짓, 그죠? 보통 그 뭐냐면 예금을 그만큼 금액을 미리 받아 놓습니다. 예치하게 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돈을 바로 줘버리면 그만인데 이제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 돈을 미리 주고도 또 이자를 주는, 그죠? 그런 이제
희한한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매수인 즉 애플리컨트 즉 개설 의뢰인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안정이 물건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수수료 플러스 이자 플러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은행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신용장 개설한다는 것은 대출을 발생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 및 신용장 대금 지급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평판을 쌓을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단 PPT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을 통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평판을 쌓을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것이 뭐 은행이 뭐 그런 이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런 하나의 점도 무시 못할 수 하나의 뭐 하나 그 중 하나가 되겠죠. 장점 중에.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이 뭐 큰 어떤 그 가치를 가진다고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자, 그다음 이제 신용장 방식에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장점은 우선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이 보장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즉 선적을 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대금을 지급받는다. 자, 만약 그렇지 않고 추심을 한다고 합시다. 일단 물건이 갔습니다. 물건이 갔죠. 물건이 갔는데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수입자가 크레임을 갖다가 걸어버리면은 대금 지급이 힘들어지겠죠. 이거 잘 안 된다. 우리하고 얘기했던 거하고 틀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대금을 일부만 뭐 이렇게 뭐 보낸다든지 또는 뭐 안 보내지 않는 경우 오히려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다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드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대금 회수가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신용장으로 하면은 일단 추상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선정만 하면은 그 물건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이제 그렇게 또 비즈니스를 하면은 뭐 단발성밖에 안 되겠죠. 그죠? 심지어는 뭐 빈 깡통을 갖다가 빈 깡통이라 보통 이제 이 그 컨테이너를 깡통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있는 이런 현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보통 깡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아무것도 든 게 없으니까요. 철로 돼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깡통이다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들지 않아도 선정만 시키면은 일단 그것을 가지고 비해를 발행하면 뭐가 됩니까? 내고가 가능한 거죠. 그것을 이제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은행에서는 그것의 진위라든지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수출업자의 어떤 이런 장점은 만약에 물건이 가가지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물건이 먼저 갔을 때 또는 대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 갔을 때는 크레임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대금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또 이제 감정 대립으로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선적하면 바로 이제 대금을 내고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수입자 크레임을 이제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크레임으로 인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되지는 않겠죠. 그죠? 대금은 선적과 동시에 내고해서 받을 수 있을 경우는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다 해서 그냥 아까처럼 또 신용장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수입자가 크레임을 걸어가지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나 또는 뭐 실제 그
물건하고 다른 것을 실어가지고 단발성으로 뭐 크레임이 들어와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뭐 그냥 이래서 싱글 트레이드의 어떤 그런 것에만 뭐 집중을 한다면 미래는 없겠죠, 그죠? 미래는 없습니다. 왜 미래가 없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용조사라는 걸 많이 안 합니다. 우린 근데 이제 보통 외국인들은 국제간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신용조사를 갖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신용조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크레임이 결국은 이게 이제 국제신용기관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다 이제 그 국제신용조사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집하게 돼 있죠, 그죠? 수집해서 물론 이제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레코드가 쌓이면 결국은 다음번에 이제 이 이름으로서는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어떤 행위 자체가 언제나 뭔가 어떤 레코드되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고객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그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없다면은 무역에서의 성공은 굉장히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정도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자로서는 단점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엄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엄격성의 원칙. 그래서 이 엄격하다는 것은 뭐냐? 아까 우리 이제 그 조건부 보정입니다. 보장. 뭐 지급 보장이죠. 그죠? 뭐 어떤 조건이냐면은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어떤 requirement를, 즉 요구 조건을 그대로 맞춰졌을 때, 이게 이제 그 그대로 맞춰지지 않는 걸 언제 판단하냐면은 서류를 매입할 때 매입은행이 서류 심사를 합니다. 서류를 딱 해놓고 서류의 내용을 이제 디테일하게 쫙 봅니다. 이제 스위프트가 있으니까 스위프트는 이제 보통 이렇게 날라오는 거 보안이 된 이제 팩시밀리 같은 거죠. 그럼 은행에 스위프트가 와 있으면 그 스위프트하고 원본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거하고 이렇게 원본이 변조될 수가 있으니까 원본하고 이제 가져온 거하고 이렇게 쭉 놔놓고 서류가 이 사람들이 요구한 서류, 즉 수입업자가 requirement에 요구한 서류하고 그 다음 수출자가 준비해온 서류하고 맞는가를 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서류 매입의 이제 그 과정인데요. 이 서류 매입의 과정에서 만약에 수입업자가 요구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서류상 명칭이 틀리거나 심지어 알파벳이 틀리거나 뭐 대문자 소문자가 틀리거나 이것도 다 discrepancy, 즉 불일치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같은 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은 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은 건물에도 같은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우리 뭐 요즘 보면은 사무실 공동으로 쓰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보통 보면은 공동의 집기하고 공동의 어떤 종업원들을 두고 각자가 이제 그 보통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회사만 알지 그 회사 그 공간에 같은 공간에 누가 입주해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삼성 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다 회사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거 뭐 다 같은 회사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은 다른 여러 개의 회사가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필요하고요.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게 정확하면, 그게 이제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이제 서류 하자다, 이렇게 해서, discrepancy, 불일치다, 이래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물건은 선적해서 보내고, 매입은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럼 매입은행 매입하지 않고 이거를 추심합니다. 추심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쪽으로 추심을 하냐면은, 일단 이제 개설 의뢰인인
수입업자한테 보냅니다. 서류하고 이제 이걸 보내서,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통 서류를 보내질 않고요. 이제, 이걸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개설은행에다가. 이래 서류 하자가 발생했는데, 서류 하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매입을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지금 상태는 매입을 거부하고, 이제 그 결정을 그쪽에서 하셔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개설은행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안에 이 소식을 다시 리플라이를 해줍니다. 그거를 뭐 매입을 하세요 하면 거부합니다 라든지, 그거는 이제 다시 수입업자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피드백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도 그거는 뭐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뭐 간 물건을 다시 회수해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성품이 돼서 뭐 누구한테나 팔 수 있는 것 같은 문제가 아닌데, 오더메이드 같은 주문 생산이 됐다 합시다. 그죠? made to order. 그죠? 오더에 대해서 만들어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건 다른 데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이제 뭐 재고 재산으로 되고, 그게 이제 매몰되는 거죠. 자금이. 이제 그런 거고, 또 회수해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뭐, 좀 더 까다롭게 굴어버린다면, 매수인이, 이거 뭐,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청구했을 때의 어떤, 실행을 위해서, 그 물건을, 보내온 물건을 담보로 압류를 할 수도 있겠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서류 하자 시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할인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제 가격 할인이라는 게 이제 그거죠.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여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가격 할인이라는 거는, 수입업자가 신용장 여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수수료도 들고, 또 뭐 예치금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자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깎아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 수입업자도 나름, 확실하게 자기의 물품을 갖다가 물품이 확보된 거를, 물품이 선적된 거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서로에게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업자가 더,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로 하자라는 것들을 오히려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사람이 보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가 신용장이라는 게 보통 이제 서로 신뢰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신용장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근데 나중에 많이 이제 거래가 오가면은 굳이 신용장은 안 하고 신용장 없는 추심을 하겠죠. 그죠? 또는 오픈 어카운트를 하든가, 뭐 바로 보내버리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러나 가격 할인을 갖다가 그러한 이유로 가격 할인을 요구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 가격대로 이제 장점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격 좀 깎아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뭐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 외상 가능이라는 것은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서로가 신용이 쌓여가고 신용장으로 몇 번 하다가 신용이 쌓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아예 외상 거래를 할 것 같으면 신용이 쌓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신용장 거래를 잘 안 하고 그냥 바로 추심을 합니다. 추심을 하면서
DA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DA를 하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직업 신용장을 열고, 자, 어차피 네가 직업 보증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상 좀 해다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외상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 외상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가격 할인도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수입업자에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신용장의 추상 원칙의 추상성에 의해서 그 안에 이제 물건이 어떤 물건이 들었던 것은 뭐, 그거는 이제 은행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은행 그게 책임 안 집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물품 하자가 있어도, 심지어 물건이 없어도, 그냥 빈 깡통을 실어도, 빈 컨테이너를 실어도 대금은 지급되는 이러한 이제, 소위 하는 무역 플로우드, 무역 사기의 어떤 뭡니까,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도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요것도 보통 이제 서베이어라 해가지고, 선적 전에 미리 가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또 있습니다. 뭐 정 안 되면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선적 확인 후에 선적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합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또 너무 까다로우면 수출업자가 나중에 서베이어는 일종의 수입업자의 어떤 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까다롭게 해서 검사를 안 해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기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 조건을 갖다 신용장에 넣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베이어의 서티피케이트, 서베이어 확인증을 첨부해야지만이 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수출업자가 잘 안 하려는 경우가 많죠. 왜? 그 서베이어가 만약에 그 확인을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보통에 보면은,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오픈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가, 신용장을 오픈하고 이제 수출업자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상황이 변할 수가 있겠죠. 자기 고객이 갑자기 자기에 대해서, 취소를 해봤다든지, 오더를. 그러면 굳이 이제 그 오더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수입을 하는 물품인데, 오더가 캔슬돼 버렸으니까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매력이 떨어지고, 또는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것을 핑계 대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리젝트 하려는, 그러니까 이제 신용장을 대금을 지급을 갖다가 거부하려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고 물품 하자 시에도 개설은행이 대금을 상환한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단점은, 예방될 수가 있죠. 그죠? 서베이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미리 물건 하자를 검사하고 선적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이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합의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에 depending on 하면은, 그것에 의존하면은 수출업사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